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사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를 이달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구성에만 몇 달이 걸린다며 시간 끌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8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유럽의 9개 국가에서 접종 후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2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에 전념한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성인 서울중앙지검장관 이규현 검사 등은 다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째 발령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4배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답답한 대기 상황은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발족에만 몇 달이 걸린다며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어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좀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지금 특검 제안이 나왔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로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표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이 발족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가용한 조사를 통해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면서 이런 조사를 모두 한 뒤에 부족하면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인 11시부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만큼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조사하고 의원 본인만 할지 또 가족까지 포함할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물타기 시도라면서 조사할 거라면 민주당부터 먼저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소속 의원과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 본회의 의결 날짜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추경 규모가 큰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날짜를 못 받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분야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차 결과가 발표된 정부 합동조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투기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 부당이득 환수 방안까지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모레 끝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확진 현황부터 좀 보면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8명입니다. 전날보다 23명 늘어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집계에서도 하루 평균 400명이 넘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67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명, 경기가 157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3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75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선 경남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27명, 부산 14명, 강원 12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0명 더 늘어나 누적 166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7명입니다. 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모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주 더 연장되는 거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조치는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살 미만 영유아 동반은 예외를 적용하되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대본은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2주간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목욕탕은 수면 공간에 감염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야간 영업을 새로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오늘 경남 진주에서 가족 모임 그리고 목욕탕을 고리로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가족 가운데 1명이 감염된 이후 가족에게 전파됐고 확진된 가족이 목욕탕을 방문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동안 고령과 구미 등 2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에서는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에서 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5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미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죠. 이달 중으로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들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곳 요양병원도 준비 작업에 한창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병원의 원무과 앞인데요. 직원분들이 입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이 접종 의사를 물어보는 등 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병원의 원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온병원 원장 기평석입니다. 예, 원장님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까지 접종이 가능하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좀 접종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 의료진들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어르신들 201명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65세 이상이어 가지고 접종이 보류됐던 종사자 54명을 대상으로 접종 의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병원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대부분은 접종에 대해서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셨는데 일부 가족들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충분히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환자 가족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의 반응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병원 종사자분들의 좀 반응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떨까요? 병원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이번 백신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어쨌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접종이 되겠지만 그동안 1차 접종에서 제외됐던 분들까지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이 요양병원 관계자로서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장소입니다. 백신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맞을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더 안전하게, 더 안심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곳 요양병원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전국에서 37만 명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들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다음 주까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접종 희망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백신 배정을 거쳐서 실제 접종은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들 가운데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게 예진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또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응급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기존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얀센의 백신 6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우리는 지난달 말부터 허가 심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약품청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방금 얀센 백신의 EU 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네 번째 코로나 백신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이날 얀센 백신에 대해 18살 이상의 조건부 판매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자문위원회는 평가회의를 갖고 이 백신이 효과와 안전성, 품질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상시험 결과 이 백신은 67%의 효능이 있으며 부작용은 약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백신 접종 며칠 뒤 사라지며 가장 흔한 증상은 백신 주입 부위의 통증과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4억 회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know it's urgent for all the countries, but for us it's very critical that we deliver high quality, validated vaccines according to the highest standards so that we can guarantee safety, efficacy. 얀센 백신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승인된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 이어 이달 초 캐나다도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조직 구성이 안 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한 거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직접 수사와 검찰 제2첩,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 등 3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려고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맡도록 한 입법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데 최소 3주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역시 공수처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 아래서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직 지검장을 수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처장은 또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며 설립 초기인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도 못한 채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이 구성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 처장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봐주기라든지 뭐 문객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사처 검사를 직용 꾸려지면 네.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건 열려 있습니다. 네, 일단 공수처 조직 구성이 시급해 보이는데 오늘 첫 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에 검사를 선발할 인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소집합니다. 김 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에 선발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공수처 검사 선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차 넘겨받게 된 수원지검은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을 비롯해서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피의자들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작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는 이미 지난달에 4차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이성윤 지검장의 조사 시점도 조만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중서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주말까지 미세먼지 걱정이 이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수도권은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죠. 지금 미세먼지 농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수도권은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 71, 경기 96, 충남 81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서울과 충남 또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에는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야외 수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그리고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중서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과 휴일에 미세먼지가 다시 짙어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금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연입니다. 쿠팡이 미 뉴욕 증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모가는 희망가보다 높은 $35로 책정됐고 41%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은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인 뉴욕 거래소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증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누릅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주식은 1억 3천만 주. 한 주당 공모가는 애초 희망한 32에서 34달러보다 높은 35달러에 형성됐습니다. 거래는 81%나 뛰어오른 63달러 50센트에 시작됐습니다. 이어 등락을 거듭하다 종가는 공모가에서 41% 오른 49달러 52센트로 마쳤습니다. 김 의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의 외국 기업 공개로 한국 성공 신화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국 그 시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로 마련한 재원을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 가치는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업 공개로 5조 원 이상의 자본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슈퍼스타 추신수 선수가 2주 자가격리를 끝내고 소속팀 SSG에 합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연습 경기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소속팀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KBO 리그 선수로 처음 밟은 야구장이 공교롭게도 고향 부산의 사직구장입니다. 사직 야구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여기서 야구의 선수 꿈을 키웠던 곳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뭉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롯데와 연습 경기를 마친 김원형 감독, 팀 동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등번호 17번을 선뜻 양보해준 후배 이태양을 따로 불러내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메이저리그식 감사 표시입니다. 이태양 선수가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어요. 추신수는 2주 자가격리 기간에도 야구장에 나설 생각에 몸 관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나 기록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이 1년이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습니다. 문학구장 라커는 KBO 리그 도우미를 자청한 동갑내기 친구 김강민 옆자리에 배정됐습니다. 2번이나 3번 타자 좌익수를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타순에 저를 넣으시든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진영 코치님한테 저 이제 선배님이시고 또 수비도 워낙 잘하시고 했던 분이시니까 제가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추신수는 오는 16일과 17일 대구에서 열리는 삼성과 연습 경기에서 처음 타석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추신수의 경기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이름으로 시즌을 맞는 SSG도 빈틈 없어진 타선으로 창단 첫 해부터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주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경찰관이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는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에 깔린 경찰관을 구조하느라 분주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50대 경찰관이 차에 치여 발목이 부러지고 전신에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함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속리산 나들목 앞 2km 지점에서 화물차 5대와 승용차 3대 등 8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도로가 일부 통제돼 한때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김해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호두순을 줬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앞서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공기를 농민에게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차주십시오. 이제 터졌습니다. 밟은 태권을 해서 힘들게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보고 오셨는데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그러나 어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계도 좀 있어 보입니다. 환골 탈퇴 수준의 LH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로 이 의혹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밝혀진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총 20건이 밝혀졌는데 물론 뭐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사건이고 예. 국민들께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예. 1차 조사는 일단은 그 유관단체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LH 그 직원 본인만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2차, 3차 발표가 이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 발표에서 실제 실명 거래로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실명 거래로서 지금 특이 의심 사례로 확인이 된 게 20건. 그러니까 기존 민변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13건에 네. 이제 한 7건이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말고도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더 사실은 더 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근데 조사 단계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어떤 공공정보를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그다음 정부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 의혹은 좀 세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도시 주변 지역,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 전체에 관한 현황을 일단 조사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그걸 경찰이나 그런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대변인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걸린 사람은 직원 본인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뻔뻔하거나 아니면 아주 순진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차명이나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사실 조사단에서 걸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죠. 우선 수사권 자체가 없는 데다가
개인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LH 직원들이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예. 그분들이 제출한 이야기,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명의의 부동산 소유 중에서 신도시와 관련된 명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드러나는 것을 알고 했던 대담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수법을 정말 몰라서 순진하게 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치로 샀거나 이런 정도의 분들만 찾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7명 정도만 드러난 것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병 같은 시민단체에서 발견한 것도 13명인데 네. 이렇게 굉장히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요란스럽게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했는데 7명이 추가가 되니까 이거 말고 이것 보자고 국민들이 기다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세균 총리도 이제 시작이다. 이 잡듯이 뒤지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일단 넓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조사의 범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LH 국토교통부 외에도 사실은 각 지방마다 또 이런 그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사의 범위 속에는 청와대도 지금 비서관급 이상을 했습니다만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의원들도 지금 몇 건이 드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원들, 국회의원들 등등 해서 사실은 국민들 시선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사전에 개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넓히는 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직원 본인만 했기 때문에 차명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은 이미 법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니까 피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먹고 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미 판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 조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고 엄중한 수사의 기법과 노하우가 동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 거래 전반, 특히 이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개발 정보가 확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 거래 전반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감독기구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도입돼서 이게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야지 언제 계속 이렇게 뒷북치듯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이거를 제도화해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터졌다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뭐 범위를 넓히는 거 이거는 좋지만 상시적으로 감독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사는 이제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사로 빨리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LH 사태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당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특검 제안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합수단에서는 그 신도시 지역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차명 거래, 차명 투기와 거래까지 밝혀내게 될 거고요. 또한 공직자가 아니라도 불법적으로 그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발본색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인원 동원이 가능한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특검 카드가 급물살을 탈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오늘 박영선 후보가 이 특검으로 풀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화답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일부 국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과연 중위 재물이 깎을 수 있겠냐, 본인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냐, 혹시 또 제 식구 감싸기의 논란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을 시켜서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뭐 편을 들고 하는 그런 논란 없이 예. 그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통 제안을 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선 자꾸 그런 눈초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힘 있는 여당은 또 이렇게 다 그렇게 보호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결합된 이런 특수한 검사 이런 예. 것들은 국민적 합의와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요청들이 정말 점증하고 비대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평상시에는 그런 수사의 과잉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경찰이 수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나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화요일 날 그 최초의 제보가 있은 다음에 예.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바로 영장을 신청했던 거를 보면 나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경찰이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네네. 경찰 수사를 받아서 만약에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에서 이제 본격 수사를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제 특검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특검이 출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과거 있던 수사를 특검이 이관받는 절차를 예.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관받아서 더 수사하는데 지체함이 없도록 지금 경찰은 그 특검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강도 높고 신속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검찰 수사를 하되 안 되면 특검 수사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지금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이 시점에 특검이라고는 약간은 생뚱맞은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대변인이 이야기를 잘하셨지만 여당 쪽에 쏠리는 여러 가지 의혹들, 국민들이 역시 특권층이나 힘 있는 권력 세력이 뭔가 비호하고 제 식구 감싸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제 정면으로 거기에 대처한다는 의미의 선제적 카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그 계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주호영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특검을 이야기하면 2달의 시간이 또 걸려요. 길어도 1달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특검 카드를 제안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비추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지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벌기라는 꼼수라는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검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검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국수본 수사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지가 됐거나 아니면 뭐 4급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가 됐거나 하면 중대범죄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공무원 범죄와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 할 때 여야 합의로 특검이 미뤄지는 관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수본 수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걸 다 건너뛰고 갑자기 특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 수사와 검찰의 협력을 먼저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여당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검경이 협력해서 먼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검을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시기적인 그 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검경의 수사 협력 모델 같은 걸 지금 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경의 유기적인 협력 목소리를 내오다가 오늘 이제 박영선 후보가 특검 카드를 내밀다 보니까 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당연히 이제 후보니까 본인 선거가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국민들이 아까 어떻게 느끼냐는 겁니다. 이제 검경 협력 수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경 협력 수사가 그러면 과거에 검찰이 지휘하던 수사 방식이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제 수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데 강제 수사를 진행할 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 그래서 지금도 협력 모델로서 그 지금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찰 내 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당연히 그 수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국수본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합수본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만약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러한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립적 인사로 이런 부분들을 그 차후에라도 아주 예. 강도 높게 계속해서 수사로 끌어갈 수 있도록 예. 특검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 자체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발족까지는 얼마나 통상 걸립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하면 일주일 안에도 되겠죠. 근데 예. 실제로 출범을 하려면 이제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검 보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도 그러니까 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특검을 누가 할지 이것부터 국회에서 추천이 되고 또 임명 절차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법 제정부터 후보 추천, 그다음에 이후 예. 그 기구 구성까지는 적어도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적어도 2달 겁니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특검 제안이 취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미진하다. 네. 굉장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적 인사로 여야 합의로 특검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인 부적절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선 검경 이야기를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국수본에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던 우리 집권 여당이면 특검도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특검도 할 때 그러면 수사특검, 기소특검 나눌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검사의 권한과 검사의 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국수본에 정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측에도 이미 이제 여야를 전수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불거진 몇 분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양이원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명까지 나오고 계신데 그런데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정말 호적에서 팔 정도로 엄하게 대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미온적 대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고 윤리감찰단의 뭐 조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기 식구에서 터져나온 비리 의혹에 대해서 먼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제안한다면 우리가 정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관련 얘기나 의혹 관련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역시 검찰이 당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이 쭉 발표가 됐는데 그때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하고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번 LH 사건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숨어 있다라는 의미는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박영선 후보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 검찰이 수사권이 있었던 2, 3년 전에 좀 나서지 그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뭐 검찰이 무당이냐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후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전체 녹취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뭐 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이른바 우리가 무당이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전해진 얘기입니다. 이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또 묻고 싶은 게 그럼 경찰은 무당입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터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하느냐에 관련된 문제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히 수사상 문제점이 드러난 거랑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승전 검찰이 해야 된다. 검찰이 해야 된다.
겁니다. 경찰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예. 처음 해보는데 아직 답안지도 받아보지 못하면서 저 학생은 제대로 시험을 못 치를 거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또 한 가지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한 1년 반 전에 그게 이미 됐고요. 그 네. 이후에 뭐 이른바 유예 기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차질이 예. 반부패 수사 역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사 주체인 경찰의 책임이 크겠지만 예. 검찰 책임도 그 못지않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신이 많이 준비해 온다고 했고 그리고 준비해 왔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한 경찰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3년 전 나온 얘기다. 뭐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나온 얘기만으로 바로 수사하면 이 또한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이제 지금 적발된 예. 그 LH 직원들의 투기는 이제 민변에서 밝혔을 때 바로 그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쯤부터 이 범죄 행위, 투기 행위가 이제 진행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아마 박범계 장관은 3년 전에 그러면 검찰이 유세 등등할 때 하지 그랬느냐는 투로 말씀을 하신 건데 조 대변인 말씀을 10분 이해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있으면 박범계 장관이 거기서 다 바로 검찰은 마찬가지 아니냐. 검찰도 그때 3년 전부터 뭐 했냐라고 되받아치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으면 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있는 주무 법무장관으로서 경찰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점잖은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검찰은 3년 전부터 뭐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실제 검찰직에 있는 검사들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좀 골이 나죠.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의 수장인데 그러면서 저는 박범계 장관이 좀 지혜로운 대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거 물론 잡아보면 제일 좋죠. 그러나 잘 아시지만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이 있거나 인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수사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변이라고 하는 정말 객관적인 시민단체가 촉발시킨 이 전반적인 이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광풍에 대해서 투기 광풍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지금 합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수본 수사도 하고 검찰에 정말 중대범죄 수사가 되면 그걸 하든지 나중에 정말 특검이라도 한지 해서 저는 뭐 수사의 주체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그만하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확고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책임 떠나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발본색원을 해야 될 텐데 이 LH 투기 의혹이 지금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제안했죠. 자, 오늘도 여당은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먼저 조사하면 우리도 스스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소용 의사를 밝혔고 국회의장님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전수조사에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변죽을 울리고 물타기를 하려 하지만은 꼼수로 피하려면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김근식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먼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좀 더 대범하게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국민들 시선에서 본다면 전수조사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놈이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도 물론 꼼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물타기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걸 또 거부하는 명분이 야당에게 먼저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대범해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당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에서 이 말 하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네. 원칙적으로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지금 민주당에서 언론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5명의 의혹 사건이 있으니 현직 의원들과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예. 조건으로 삼아서 아마 국민의힘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아까 제가 발본색원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만약에 조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뿐만 아니라 저는 보좌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국토위에 소속된 보좌진 같은 경우는 그 정보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좌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기초의원 다 해야 됩니다. 여긴 여야를 예. 또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인천과 무슨 이 경기도만 이 토지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이참에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왜 화가 나냐면 뭐 58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100억대 이상을 LH 직원들이 했다는 그 규모에도 놀랍기도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나 30, 40대는 집을 가질 꿈조차 포기해버린 상황인데 네. LH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놀리고 돈놀이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우월가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회만 해선 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 또 지방까지 다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전수조사 뭐 내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진짜 할까 이런 의문을 아직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마지막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셀프 조사하겠다는 얘기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사무처나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간단해요.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되게 쉽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써서 주시면 돼요. 300분이 다 주시면 네. 그다음엔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그 기구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거기에 혹시라도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 여야 의원들이 또 참여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뉘앙스가 꼭 먼저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선 그 지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과 예. 그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원내 사령탑으로서 원내를 주도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 사이에 메시지가 항상 달라요. 과거 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당의 정확한 당론이 무엇이고 입장이 무엇인지를 항상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원외에 있으니까 자신은 해당 사항 없다고 그냥 냉큼 받았는데 주호영은 본인이 원내에 있고 그다음에 원내 대표로서 다른 이제 원내 의원들을 함께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그 저기 뭐라 그럴까요? 예. 이게 좀 두려운 거죠. 이게 예. 핸들링이 안 될까봐. 그래서 본인은 못 받고. 뭐 이런 모양새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내에서의 입장부터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함께 국민들의 시선을 해소하는 쪽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보면은 양희원영 의원 모친을 시작으로 지금 네. 양향자 의원 네. 그리고 김경만 의원, 서영석, 김주영 의원까지 한 5명 정도 지금 의혹이 네네. 불거진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먼저 어떤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이 5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다른 당이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예. 우리 당은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근데 가급적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양행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퇴직 후에 퇴직금을 그냥
땅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그 그러니까 이른바 귀농이죠. 전원으로 돌아가서 전원주택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산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뭐 그런 해명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투기 지역도 아니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지역하고도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양희원 의원이라든가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록 부친이나 모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떻게 뭐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이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김경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같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특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 방식의 전형적인 투기 기법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뭔가 자체 조사 분위기는 좀 안에서 있습니까? 아직은 뭐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여야 전수조사를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제 이미 드러난 우리 민주당의 5분 의원에 대해서 해명도 듣고 당의 조치도 좀 보고 본인의 어떤 사후 조치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5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굉장히 그 죄질이라고 하기 좋지만 아무튼 행태가 안 좋은 그런 식의 부동산 투기나 어떤 정보나 권력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300명이 사무처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300명의 재산 등록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취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이 민주당의 5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쥐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땅을 어디에 갖고 있다, 우리 어머님이 땅을 어디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뒤늦게 지금 신도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저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 가족이 어떻게 농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야 모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 300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의 대표자이시고 입법을 행하는 국정의 대변자시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확실하게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관계까지 다 봐서 부동산 투기와는 일절 관계없는 걸로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 빠르게 마련하겠다 얘기를 해서 정부의 후속 대책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태의 책임, 당시 LH 사장이었던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자진 사퇴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안다면 스스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직원 내부에 투기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이후의 대응이 되게 좀 부적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이게 뭐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본다, 뭐 아니면 그렇게 뭐 일부일 뿐이지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본인은 여러 차례 청렴성을 강조해서 얘기했다. 본인이 얘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사전에 만약에 변창흠 장관이 그 LH 사장으로 있었을 때라면 그런 개발정보 취급 업무 직원들에게는 그 개발정보 취급 업무라는 것 자체가 LH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빛이 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거기서 어떤 사익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직 내에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좀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애초에 보직을 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그리고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너의 부동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놨어야죠. 그냥 계속해서 청렴성만 강조한다고 그게 청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떡이 있는데 그걸 보고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굉장히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 오히려 이걸 일부의 일탈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그 투기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아니란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그 어떤 거치에 관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건 부동산 공급 정책이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사 대책을 주도하면서 이제 공급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이 지금 어떤 기조에서 흔들리게 되면 예.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굉장히 이제 서민들에게 뭐 예를 들면 주택 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한다. 그게 본인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다. 예를 들면 그것까지 하고 거치를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이시잖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1차관 주제로 뭐 다시 이렇게 그 시스템을 짜서 네. 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해서 이 장관의 거치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그 강한 신호를 시장에게 주는 방식을 예. 구성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과연 국민들께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예.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택 공급 대책은 앞으로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3기 신도시 뭐 일시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의원들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기 신도시 자체 계획을 원천 철회하라고 또 백지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신도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결과 문제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새롭게 재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일부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동산의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부동산값 폭등하고 있는 게 사실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이 신도시 발표가 나면 항상 따랐던 게 미리 정보를 알고 거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먼저 재검토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추진하자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참에 그래서 예. 신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해 오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라는 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땅 장사를 하는 허가받은 땅 장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몫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고 토지를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부동산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왕에 이미 있는 도시 내에 또는 수도권 내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시장 원리에 맡겨서 기존 건물과 기존 아파트와 기존 주택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방향을 정부가 훨씬 더 좀 규제를 풀어주고 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땅들에 집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껏 우리가 해보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 외곽의 새로운 땅에다 집을 막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땅 장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H도 보면 2009년인가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결합하면서 사실 주택공사는 적자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토지공사가 워낙 땅 장사로 수익을 많이 내서 순식간에 수익을 내는 공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LH의 기존의 이 토지를 수용해서 그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주택을 짓는 이 방식이 오랫동안 군사독재 시절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건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룰을 만드는 사람, 플레이를 하는 사람 다 같이 LH에 사기 때문에 이 독과점 문제 한번 찬찬히 한번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근데 이 LH 사태가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LH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KBS가 선거에 미칠 최대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좀 볼까요? 자, 선거에 미칠 최대 이슈,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래픽 나올 때까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왔는데요. 자, 주거 부동산이 39.4%고요. 그리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게 14.3%, 합하면 50%가 넘는 이런 수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주택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택가 폭등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전국의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주택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이 발표됐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16만 원 공급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제 또 LH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완전히 그 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부동산 소용돌이로 들어갔는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 특히 이 투기를 통해 그 국민 일반 시민들과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엄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법 개정안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단 부동산 감시감독기구는 차후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법 중에 이제 법 개정이라는 약간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제도 개혁부터 먼저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민심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앞서 얘기한 전수조사라든가 특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서울시장의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부분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퇴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특히 야권 후보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런데 거리를 두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통하는 바가 이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했고 지금 그 부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지금 박영선 후보도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변수가 재보궐선거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한 영향의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이제 검찰총장, 검사 윤석열이 아니고 정치인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계속적인 야권의 성향들을 결집시키고 또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 목소리에 또 공감하고 그 목소리에 동감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야권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그건 박영선 후보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윤석열 총장의 파워가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노력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든 야든 지금 윤석열 효과나 윤석열의 바람이라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부인하려 해도 부인이 되지 않는 상수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상수라고 보셨는데요. 조상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게 낫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았던 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했었을 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중간에 뛰쳐나와서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시기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본인이 했던 과거 검찰권 행사가 전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박영선 후보도 아까 이게 거리를 두지는 않은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박영선 후보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 누구와 결합한다라는 얘기는 다 소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과는, 왜냐하면 본인과 통화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과는 가장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 그 적폐수사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연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연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단계에서 마음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 있는 후보들하고 통화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의도에 관한 수많은 추측 기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과 통화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통화할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정치하겠다 이렇게 단언한 바는 없으나 이미 정치인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나 3, 4월 동안은 외부 활동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사태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에 건의한 가운데 민주당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표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며 당의 LH 특검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조사 외에 특검을 진행할 때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다면 수용하고 야당과도 즉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투기 의혹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발 쪽에만 몇 달이 걸리는 만큼 박 후보의 제안은 선거를 앞두고 시간을 끌어보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검찰에 손발을 묶어놓고 뒤늦게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취재진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은 허술하지 않다면서 특검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증거들이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취재진에게 박영선 후보가 특검을 관철시키지 않고 제안만 한다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토지 438.5제곱미터와 근린 생활시설 175.5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불과 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당시 광역철도 사업 등 개발 관련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약국을 정리하면서 여윳돈이 생겨 지인의 소개로 매매한 것이라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고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가격도 별로 안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2019년 경기도 화성시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땅 11,000제곱미터를 수십 명과 쪼개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생계 능력이 없는 장애인 둘째 형님의 노후를 위해서 산 것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해 이 사실을 알고 매도를 요청했지만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17년 고덕국제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평택의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삼아서 받은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 개편 등을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는 의향을 표시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대한의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LH 직원이 가족과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쌍둥이 아들까지 땅 매매에 끌어들였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함께 땅을 산 사람들은 LH 직원이 과천 지역에서 보상 업무를 할 때 알았던 주민들로 당시 주민대책위원장까지 포함됐습니다. 뒷거래가 있던 건 아닌지 공동 소유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두 달 전 LH 직원 강모 씨가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땅. 애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잘 안 되던 토지였습니다. 250에서 300씩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사요. 그거 뭘 그렇게 그림 냈는데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고 다 물어보고 그냥 가지. 안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여 뒤 바로 옆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값 16억 원 가운데 대출만 10억 원가량. YTN 취재 결과 강 씨와 무리한 투자에 나섰던 3명은 모두 2016년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조성으로 보상을 받았던 주민들로 주민대책위원장이었던 A씨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강 씨. 자주 접촉하며 가까워졌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분이 1년 이상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거의 바뀌면 아는 사이가 되거든요. 그 보상 관련해서 여기 와서 조사도 다 했었어요. 여기는 뭐 대책 이용자였었으니까 그거보다는. 과천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강 씨가 과거 보상 대상자들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의 땅 매입에 나선 겁니다. 본인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이나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가 퍼져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투기꾼들의 먹잇감 대상이 되면서 LH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자신이 매입하려던 땅에 뒤늦게 강 씨가 합류한 것일 뿐 정보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우리가 먼저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당구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지만 A씨가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지난 1월에야 서둘러 매화동 땅을 매입한 배경에는 강 씨가 있었을 거란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함께 땅을 산 건지, LH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은 없는지 갈수록 커지는 의문. 가족 외 공동 소유자까지도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LH 직원과 함께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인들은 하나같이 내부 정보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몫인데 이렇게 당사자끼리 입을 맞추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 강모 씨와 A씨 등 지인 3명이 사들인 매화동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개발이 기대되는 이른바 노른자 땅. 거래 시점은 신도시 발표 한 달여 전입니다. 평당 250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도 뭐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샀겠지. 그 투자로 해서. 강 씨가 미리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심이 들지만 A씨는 펄쩍 뜁니다. 사람이 땅을 사라. 야, 어디 좋은 일 있으냐. 아니 정부 있으면 다시금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됐어요. 우리끼리 할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강 씨가 알짜 정보를 들고 찾아왔던 건지 매매가의 80~90%까지 대출받아 무리하게 사들인 이유는 뭔지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무슨 얘기라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하겠고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또 다른 LH 직원과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함께 산 30대 공동소유주 B씨에게 찾아가 매입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래는 부모가 했다며 모른다고만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보시다시피 제가 어리잖아요. 제가 어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걸 하시는 거죠. 현재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직원들은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사에서도 제가 하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는 직원들이 업무 비밀을 투기에 이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동 소유자들이 입을 맞춘다면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와 함께 휴대전화나 계좌 분석 등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 뉴욕 증권거래소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상장을 기념한 건데요.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40.7% 올라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이 모였습니다. 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는 오프닝 벨 행사인데요. 임원들 뒤 화면 속 보이는 사람들, 이 쿠팡 고객, 그리고 배송 직원, 쿠팡에서 제품을 파는 판매자들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날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겁니다. 네, 쿠팡의 거래 첫날 이 시초가는 상장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 공모가 35달러에서 80% 넘게 오른 63.5달러였습니다. 이 장 초반에 69달러까지 오르다가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49.2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 상장은 지난 2019년 우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두둑한 실탄을 챙기게 됐는데요. 이 42억 달러,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이 김범석 의장이 인터뷰에서 보듯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박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노동자들입니다. 네, 지난해 창고 인력을 78% 늘렸고 설비 자동화에 5천억 원 이상 투입했다. 또 주당 근무 시간도 어기지 않았다는 게 지금 쿠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력이나 계산되는 근무 시간만큼 일이 그대로 줄지는 않았다는 게 노동자들의 반박인데요. 하루 10시간, 주 4일, 주당 40시간이라도 1년 내내 한밤중이나 새벽에만, 그것도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는 이 시스템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휴게 시간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 주어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로 무급 배송을 하고 있고 회사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 중입니다. 배송해야 하는 물량은 2배 넘게 올랐고 로켓이란 승부수를 위해 물량을 3회 전후로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은 뒤늦게 국회에 출석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근무 중에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줄곧 인과성을 부인해 왔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 have a daughter about the same age, and I can't imagine how they felt waking up and finding their beloved son the way that they did. 네,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도 비슷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배달원은 주문을 수락하고서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거절하자니 거절할수록 콜이 줄어든다는 규정이 마음에 걸리고요. 또 비행기로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배달 요금 기준이 되는 거리는 항공 직선 거리고, 최근 기본 배달료는 그나마 3,100원에서 600원이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쿠팡의 배달기사가 잇따라 과로로 사망했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고객이 쿠팡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김범석 의장. 이 과정에서 이 노동자의 피와 땀이 기술 혁신으로 포장이 되는 건 아닌지 이 쿠팡의 상장 대박 이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들여다볼수록 충격의 연속입니다.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 그런데 유전자 분석 결과 이 20대 여성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이 여성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아있는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예. 취재본부입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알려진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지난달 10일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전에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난 친모 20대 여성 B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달에 사건이 일단락이 된 건데요. 한 달이 지난 어제 외할머니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영향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의 사인 등을 밝히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구속된 20대 여성과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모로 알려진 20대가 엄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변 가족으로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보니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A씨와 일치했습니다.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여성이 친모고 친모라고 믿었던 20대는 알고 보니 친언니였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런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예. 자, 경찰이 그럼 이 진짜 친모인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형법 287조에 있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입니다. 어린아이를 빼돌려서 방치했다는 혐의인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A씨 딸의 딸, 그러니까 A씨 외손녀입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제 구속된 40대 A씨와 A씨 큰딸 B씨는 지난 2019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A씨의 딸, 다시 말해 자신의 동생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20대 여성, 이 B씨의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B씨의 딸, 즉 A씨의 외손녀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어제 영장심사를 앞둔 자리에서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딸, 즉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뭐 국과수 감식 결과대로라면 그럼 이 40대 여성이 지금 말한 이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A씨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로 A씨 범행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아직 많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B씨의 딸, 다시 말해 A씨의 외손녀의 행방입니다. 또 B씨가 자신의 딸이 다른 아이와 바뀌었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입니다. 또 어제 영장 심사를 앞두고 마주한 A씨 체형은 비교적 왜소한 편이었는데요. A씨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A씨 임신 기간에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또 A씨가 딸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꾼 이유, 즉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행방을 알 수 없는 A씨 외손녀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A씨와 B씨, 이 모녀의 공동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대법원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주도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고 변호인은 아쉽지만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기각 결과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 어떤 사건이었고 또 검찰은 왜 비상상고를 신청했던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을 단속 수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1975년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수용시설처럼 운영돼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원장이던 고 박익근 씨는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2차례 파기환송되는 등 긴 재판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과거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였고 이게 대법원에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런 비상상고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비상상고는 해당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훈령이 형법 20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전제가 된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형법 20조를 적용한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비상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책임을 언급한 겁니까? 네,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주도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기관 주도로 건전한 도시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인권 유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또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데도 국가가 형제복지원에서 불황인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정에서는 피해자들도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봤죠. 허탈, 울분 이런 표현으로는 다소 부족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의 선고 직후 법정 안에선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질문이 있다고 받아달라고 소리치다가 밖으로 끌려나갔고 법정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나라가 한 게 뭡니까? 약자는 이래 당해야 됩니까? 대검찰청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고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도 대법관들이 유죄를 인정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피해자 측 변호인 아쉽지만 의미 있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가의 책임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피해자들과 함께 대법원을 찾은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국가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인정돼 이미 이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40년 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 이유 중에는 국가의 어떤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어 과거 사위가 재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무부 훈령 등을 근거로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움직임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장과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88명 늘어서 누적 94,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67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가 418명에 이르고 이 중 30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커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고를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잠정적인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혈전 생성이 해당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이같이 결정하는 국가가 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49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응고장애로 숨졌다며 인과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해당 제조 단위의 백신은 더 이상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날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60세 여성이 혈전 형성 뒤 사망했다면서 2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ørst og fremmest vigtigt, at når der er nogle risici forbundet med en vaccine, at så skal de afdækkes, og de skal undersøges ordentligt. Og derfor synes jeg, det lyder som en rigtig beslutning, at vi indtil videre sætter vaccinationer med AstraZeneca i bero, indtil at der er...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보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한 영국 외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지만 노르웨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You have to follow the process in each country on safety and we obviously respect the Norwegian approach.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에도 미얀마 군부는 어제도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군경의 총기 사용으로 어제 하루에만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얀마 중부 미아잉의 시위 현장입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발포에 시위대들이 혼비백산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의 총기 발포로 어제 하루 미아잉에서만 6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도 부상자들이 넘쳐나 사망자들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린 군경의 트럭이 오토바이 시위대를 그대로 받아버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폴란드 언론인으로 추정된 남성은 사진을 찍다가 군경에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6억 8천만 원 정도의 급료를 부당 수령했다며 뇌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에서 쿠데타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되고 2,000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며 국제사회가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은 자취를 감추고 희뿌연 먼지만 가득합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할 정도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3, 4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입자가 미세먼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쌓인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와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대기 상황이 더 좋지 못한 수도권 지역에는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은 마스크와 함께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영동 지역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충북과 영남, 호남 동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3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와 부산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주말에도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선별 진료소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